네, 한국철도공사 입사를 원하시는 그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NCS 강사 김정재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한국철도공사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요구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려고 하면 꼭 필요한 팁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채용 공고가 나서 서류 검증을 거칩니다. 여기 이제 서류 검증에서 중요한 단계가 있는지를 보시면 자격 요건만 따지기 때문에 서류 검증에서는 중요한 요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그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 NCS와 관련해서 필기시험이죠. 필기시험에서 보면 일반 공채 서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수 없이 이렇게 적격자 전원 보고요. 그 다음에 적격자 전원 본 다음에 시험에서 2배수로, 인원의 2배수로 뽑습니다. 2배수로 뽑은 다음에 면접이나 신체검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를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2배수까지 뽑히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NCS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NCS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살펴보기 전에 여기 전형 단계 한번 보시죠. 서류 전형에는 이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전원 합격합니다. 전원 합격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필기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쉽게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필기시험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필기시험이 고득점자 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2배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2배수 안에 내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선발 인원의 2배를 먼저 뽑아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시험과 차이나는 부분이 뭐냐면, 자, 60문항을 풀어요. 근데 80분을 줍니다. 그러면요, 1분 하고 20초 정도의 한 문제 당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1분 20초의 압박을 느끼시면서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셔야 되고요. 기출 동영 문제 푸셔야 되고요. 이런 게 작년까지 일이었으면 이제 50문제를 주고요. 몇 분을 줘요? 60분을 줍니다. 그러면요, 이제 1분 20초에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분 15초나 10초의 문제를 푸셔야 가능합니다. 시간 단위로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 중에 예를 들면 어떤 문제는 1분 안쪽에 30초에도 문제가 풀리고요. 어떤 문제는 2분이 지나야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효율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간 효율성을 다루는 그런 스킬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시간 효율성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문제와 시간적으로 적게 걸리는 문제를 맨 처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희 기출 동영 문제나 기출 문제 분석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시간이 좀 적게 걸리고 어떤 문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맨 처음 단계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를 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게 시간이 적게 걸리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딱 보면 아나요? 딱 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어떤 문제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정답은 꼭 나오는 거. 시간이 적게 걸리는데 정답도 잘 나오는 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면 순차적으로 이 하위부터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 구성은 순차적으로 되어져 있죠. 문제 구성은 의수문순으로 순차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골라서 먼저 시간 효율성 있는 것부터 먼저 쭉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엔 이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 정답이 안 나오는 논리 퀴즈나 또는 논리학과 관련된 표현이나 또는 자기가 유독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리가 좀 약하고요. 어떤 분들은 글의 내용 판단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특성에 맞게 문제를 선별하셔야 됩니다. 이 50문항을 줘서 60분을 다 푸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 압박을 느끼는 시험들은 대부분 전체 문제를 다 풀지 못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통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못 푼다는 공통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내에 어떻게 많이 푸느냐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정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추시고,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지만 정답이 나오는 문제는 후순위로 돌려서 정답률을 체크하시는데 기여하게, 그래서 내가 맞춘 문제가 늘어날 수 있게 감당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테마가, 여러분들 50문항에 60분 주죠. 60분 주는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10분 남았습니다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뭘 풀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0분이면요 10문제가량을 풀어야 되는데 10문제가량을 풀어야 하는데 4문제, 3문제 정도밖에 못 맞추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간이 걸려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잘 풀었죠. 그러면 뒷부분에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만 남았겠죠. 1분 내에 풀 리가 없습니다. 2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10문제 남았는데 10분 남았습니다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2분 내에 하나씩 풀면 5개 풀면 적당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1분에 풀려고 하죠. 그럼 정답률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정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최종 내가 맞는 점수도 급격하게 떨어져요. 오히려 10분 남았을 때 10문제 남았어요. 5문제만 풀기로 해서 이거의 정답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두 가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50문항에 60분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시간 효율성 평균 잡아서 1분 15초 안쪽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의수문 중에서 자신의 특성에 맞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풀어도 정답이 나올까 말까 한 문제들은 뒤로 후순위로 넘기시고, 그 다음에 시간 효율성 맞는 전략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꼭 짜보세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푸실 때 그런 전략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는데 시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문제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시간 내에, 시간 효율성에 맞게, 전략에 맞게 접근했는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수문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난도 있는 형태의 문제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들으시고 시간 효율성이 있는 풀이법인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의미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을 봅니다. 자, 2배로 뽑혔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갈리는 거예요. 코레일 인턴 사원으로서의 자세, 마인드, 직무 능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1대4 면접관으로 사인에 대해서 평가받습니다. 자, 면접에서 중요한 점 하나 언급드릴게요. 면접을 하다 보면 사람의 인성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압박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뭔가 충돌이 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좀 못 참는 얘기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면 이게 못 참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전에 면접 시험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가 주택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노무현 당시 정부를 지지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 공급이 늘지 않고 수요만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정치색이 들어있는 분들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아니 될 수도 있죠.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걸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입니다. 공급도 중요하고 수요도 중요합니다. 물론 공급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관련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수요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폭을 넓히시는 게 좋은데 자기네 정치색이나 자기의 신념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 이제 좁은 주장의 통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압박 질문에 거의 걸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걸릴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에서 제가 GS 칼텍스라는 회사에 면접 시험에서 실제 나온 질문입니다. 당신이 팀장인데 당신이 굉장히 큰 석유를 사는 담당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담당자와 관련돼서 입찰 정보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내용에 모순이 되는 사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를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정보를 안 쓰죠. 그러면 입찰 정보에 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걸려있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 면접관은 먼저 좁혀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있고 그 궁지에 몰아놓고 있는 거에 대한 정답은 분명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때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보고자 하고 해결하는 사고의 프로세스를 보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장에 대한 그 언급에 대한 그 올바른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있죠. 과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류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엔 효율성을 기준으로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입찰에 성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회사한테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입찰에 성공한들 회사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전제 조건을 다는 거죠. 전제 조건을 달면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의 면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고를 설명해주는 과정인 거예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2018년도 기출시험을 된 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시험 구성과 관련해서 다른 시험에서는 NCS가 사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밑으로 7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원관리 능력 또는 다른 능력들의 7가지 설명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의수문 위주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 3가지 고리가 가장 큰 형태입니다. 자, 그 의사소통 능력부터 어떤 특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문서가 됐건 아니면 문서면 기한문이 됐건 아니면 보고서가 됐건
됐건 뭐 여러 가지 뭐 보도자료가 됐건 그걸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문법적으로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또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용어로 표시되어져 있는지 또는 특정화되어져 있는 문형의 형태를 잘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소통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만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이런 장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예전 국어시험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국어시험은 규칙에 대한 암기가 선행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NCS잖아요. National Competence S 스탠다드입니다. 이 중에서 competence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ability나 뭐 aptitude라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인데요. 여기에서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보통 평균적인 정도의 지식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문에서 해당 문제에서 그 기준점이 제시가 돼요. 그 기준점을 근거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보고자 하는 게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셋 중에 중입니다. 셋 중에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피드에 초점을 맞춰서 지문이 길어졌을 때 얼마큼 빨리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부분만 읽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큰 특징이 뭐냐면 세트형 문제가 좀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길어졌다는 점, 문제가 좀 길어졌다는 점, 이 점이 좀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추고 시간이 모자라서 이 뒤에 문제 해결 능력 보이죠? 문제 해결 능력 뒤쪽에서 문제를 많이 못 푸신 분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효율성을 엄격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에 풀지 못하면 안이푼만 못하다. 시간 내에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맞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리 능력이에요. 자, 이 수리 능력은 보시면 문제 숫자를 보시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단계가 보면 크게 보면 뭐 최대 최소, 평균 또는 뭐 곱하기 나누기, 방정식, 부등식 뭐 이 정도예요. 자료가 나오면요.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 단계 약간의 추론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단계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 능력은 사실 문제는 한데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수포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게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이 그냥 평균 이상인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쉽고 빨리 풀리고 시간을 얻어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넘어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수리해서 한두 문제 막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난도는 낮은데 나한테 느껴지는 체험 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형적인 문제들만 골라서 그 문제를 시간 내에 해결한다. 그리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 부분들은 뒤로 넘기시고 간단하게 확인형, 사실 확인형 정보만 자료를 확인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방정식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결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실제 어떤 인원이 뽑히고 뽑히지 않는지는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갈려집니다. 여기 보시죠. 중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난도가 좀 높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런가요? 맨 앞에 논리 퀴즈나
연역 논증이나 또는 뭐 귀납 논증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들이 정답률이 좀 낮은 그런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도가 높다 보니까 정답률이 좀 낮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또는 그 뒤에 뭐 의사결정형 문제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대안끼리 비교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안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은 시간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형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전체의 점수 획득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숫자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난도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중요한 부분들, 지식이 아니라 지문 내에서 해결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리는 수리 부분 내에서 수리와 관련돼서 자신의 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수리가 좀 약하다, 이런 분들은 이 수리 영역 중에서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골라서 그 부분을 먼저 접근하시길 적극 권장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 여기 보면 논증이나 논리 퀴즈 부분에 장점을 가지시면 이 전체 문제에 대해서 지배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최적화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부분을 좀 피해가는 형태이긴 하지만 추론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여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추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문제 상급 문제는 사실 2, 3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급 문제는 1분이 안 걸리게 30초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많이 따가지고 와서 여기에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숫자뿐만 아니라 정답률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역별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 의사소통 능력은 중장문, 제시문이 두세 개 문항이 딸린 세트 구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문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두세 개짜리 문제가 딸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읽고 지문을 찾아가는 형태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에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전체 지문에 대한 개괄적 윤곽이 있으면 찾아가는 방식이 유리하지만 개관이 없는 상태에서 찾아가면 무슨 내용을 읽는지 전체가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괄을 지을 때 전체 윤곽을 좀 지으시고 나머지 그게 확보가 되면 찾아가는 패턴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이 쉬울 때는 보지 않아도 찾아가는 게 쉬울 수 있는데요.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보시고 찾아가는 패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배경 지식도 다르고요. 어떤 지문에 대한 접근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좀 많은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 내용만 포착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한 단문이 줄어들고 긴 지문이 드러나서 단락 간 관계를 잘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락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논지 전개 방식이 있죠. 얘를 대조다, 얘가 예시다, 얘가 뭐 비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난도가 낮아졌다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시간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물어보는 거 중심으로 읽으셔야지 시간에 관련된 부분 접근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리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도 이렇게 세트형 문제가 약 60%를 차지해서 어떤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필요로 한 수리 능력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 15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뭐 2, 5, 10, 2, 1은 2, 2로 180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건 지금 계산의 정확성 위주로 표현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 곱하기 12가 뭐냐면요. 15가 10번에서 2번 더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0번이면 150이죠. 15가 2번이 있으면요. 30이거든요. 이게 180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맨 처음 본 순간 15가 10번쯤 있네. 그러면 한 150 좀 넘겠어. 이 정도만 판단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이 요구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나한테 의미 판단으로 수리를 판단할 때는 이 정도로 판단을 하셔야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7285가 있고요. 6497이 있습니다.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거꾸로 빼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보면 800쯤 돼요. 800이 좀 안 되겠죠. 이 정도만 판단하셔도 의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저는 이 계산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뒤에서부터 계산한다는 초점이 있어요. 왜요? 정확해지려고. 왜요? 한 자리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의미 판단 기준으로 보시면 앞에서부터 합니다. 앞에서부터 하죠. 그죠? 앞에서부터 하는 게 의미 판단 위주고 뒤에서부터 하는 게 정확성 위주의 계산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성, 엄밀성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리 능력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부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그 부분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좋은 거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면 나한테 안 좋은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자, 여하튼 유형별로 기초연산, 기초통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도표를 분석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도표를 분석한다는 게 뭐겠어요? 실제 사회 생활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내가 판단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왜 나올까요?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숫자로 표현된 어떤 표현법을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게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수리적인 부분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무난한 편이지만 이 NCS 수리 능력 이 부분들을 풀어보시면 대부분 대응 가능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알레르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레르기성 반응만 보이지 않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유형별로 접근해 보시면 수리 능력은 해결책이 있다. 오히려 두려워함이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요 문제들이 있죠. 여기가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기랑 문제, 종합적 사고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형태이고 NCS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이고 시간이나 정확성 면에서의 편차가 많이 드러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제논리, 논리게임, 논증, 강화, 약화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익히는 부분들은 해설이나 설명을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 영역들은 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시고 좀 꾸준히 하시면 금방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처리 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은 실전에 있는
실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바를 잘 판단하시고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 비교할 때는 대안 비교되는 것들 중에 차이만 가지고 분석한다든지 또는 평균을 이용했을 때 가평균을 이용하시면 좀 더 간편한 계산이 된다든지 이런 팁들도 좀 존재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한 어디가 문제고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이쪽에서 좀 많이 해주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빠르게 찾아가는 그런 패턴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난도들의 문제들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시간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세부적인 팁과 세부적인 그 해설 방법 등은 그 다음 해설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그 철도공사 그 설명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